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기출문제풀이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가 기출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뭐 이론 내용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막 풀고 싶어서 막 이렇게 몸 달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간절함이 조금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달에 걸쳐서 두 달, 그냥 8주 동안의 기간에 총 이제 최근 5개년치의 기출문제 총 한 480여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뭐 국가직 시험도 그렇고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서울시 문제,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까지 보고, 그리고 군무원 시험 문제들도 있죠. 뭐 기출보건 문제나 또 이제 2020년 이후에 공개가 되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개년간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2017년부터,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17년도까지, 7년도부터군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1개년 문제도 같이 있어서 총 이제 16개년치의 문제가 있는데, 이 관연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뭐 받아보거나 뭐 이럴 불편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론이나 정책이론, 조직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이론들이기 때문에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관연도 문제를 참고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행정론이나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그리고 뭐 행정환류론, 지방행정론과 같이 4장 이하에 내려가 있는 내용들은 실제 이제 적용이 되는 법령의 적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지금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가 좀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때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다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그 문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연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10년을 넘기는 것은 그렇게 좀 좋지 않다. 현재 법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내용들과 그렇게 크게 괴리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 5개년 정도의 문제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야? 딱 어째서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답 맞췄다. 그리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답이다 라고 해서 탁 답을 치고 넘어가는 이 같은 작업은 시험장에서나 하도록 시험장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 보겠지만 동형 모의고사 때는 이제 그런 훈련들도 따로 할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든지 또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고 다음에 예상 문제를 푸는 이 같은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을 하고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조금 볼 수 있는 훈련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답인지, 내가 왜 이 문제의 답을 1번이라고 썼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만약에 답을 정했다라고 하면 이건 맞춰도 맞춘 게 아니고
틀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맞춰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찍어서 맞추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시려고 하면 문제를 보실 때 정답은 왜 정답인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어째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2, 3, 4번 나머지는 어째서 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뭐 틀린 것 하나만 고르면 되는 문제겠지만 만약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옳은 거 하나 말고는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 다 틀린 게 어째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그런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혼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각각의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문제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지 하나가 한 문제다. 그럼 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최소한 한 4문제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차차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속도가 붙어요. 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이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또 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훈련이 좀 잘 되면 동형 모의고사 같은 실전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그런 훈련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복습하실 때도 또 미리 문제를 풀 때도 이 답을 내가 왜 여기 이것으로 선택을 했는지 또 정답이 그거라면 왜 정답이고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문제를 딱 보고 그 문제에서 그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 기본서에 어디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기출문제에 대한 해결들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1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한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문제들이 뭐 한 7문제에서 뭐 10문제, 10문제 안팎, 10문제 내외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문제의 내외를 풀더라도 나중에 복습할 때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행정 이론의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교재의 순서는 우리가 이제 2022년도 문제부터 이제 거꾸로 나가서 2018년도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예요. 1장의 문제는 약 한 95문제, 95문제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중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봅니다. 자,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규제를 이야기할 때 말했었어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이 되었느냐 아니면 분산이 되었느냐, 또 감지된 비용이 마찬가지로 집중이 되었느냐 분산이 되었느냐,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정치들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들부터 좀 생각을 하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감지된 비용이나 편익이 모두 집중이 된, 다시 말해서 규제로 인한 부담이나 규제로 인한 편익이 모두 특정 집단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정치를 우리가 이익집단 정치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규제로 인한 부담은 좀 특정 집단에게 되어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하는 이 같은 정치를 우리가 기업가 정치 또는 뭐 운동가 정치라고도 이야기했었죠. 다음 세 번째, 규제로 인한 부담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이 되어 있지만 특정 계층의 편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규제하는 이 같은 정치를 우리가 고객 정치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비용이나 부담, 다시 말해서 비용이나 편익, 그 규제로 인한 부담이나 규제로 인한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는 정치를 우리는 대중정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규제 정치가 어떠한 상황이며 또 이 각각의 정치에 대한 사례들을 좀 분명히 정리해 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례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사례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전체적인 그 개념 차원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정부 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비용이 불특정 다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소수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는 편익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 계층에게 집중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편익은 특정 계층에게 집중이 되는 이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을, 요 두 개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답은 뭐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 고객 정치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은 정치 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뭐 이 뒤에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내용들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내용은 요 두 문장이다. 앞에 두 문장이다. 그 앞에 두 문장만 놓고 보면은 지금 정답은 고객 정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정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다? 비용이나 분산이, 그 비용이나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 기업가 정치는 비용은 집중이 되어 있지만 편익이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이 된 상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그 정치들을 정리해 두시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2번입니다. 가라의 행정 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9급 문제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문제죠. 근데 이제 행정 이론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행정 이론이냐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좀 다소의 요령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라는 얘기 나와 있죠. 다음에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양한 참여자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를 강조했으니까 공공부문에는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이외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뉴 거버넌스는 언제 등장했어요? 우리 이제 1995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95년도니까 앞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만약에 가가 앞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보기에 보니까는 가가 맨 앞에 있는 건 없어. 자, 그럼 나와 보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봤다.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 하는 거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한하였다. 그랬는데 자,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같은 유형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건 공공선택론이죠. 뷰캐넌과 털럭이 제시한 이론을 오스트롬 교수가 행정학에 적용을 한 그 같은 내용이 이제 공공선택론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등장한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가 앞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 나가 되어 있는 거 말고 나, 가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 봅니다. 다는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정치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이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그랬으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내용이죠. 정치행정 이원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87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87년부터 이제 경제 공황이 일어나기 그 직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다가 행정 이론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셔서 라를 보시면 자, 왈도가 나왔어요. 왈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했고 또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행정, 요거를 추구하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출제자분께서 상당히 좀 친절하시죠? 예,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이 새로운 행정학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신행정학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신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공공선택론과 마찬가지로 뭐 1960년에서 70년대 등장을 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가장 먼저일까요? 일단 가장 나중인 거는 뉴 거버넌스겠지. 이게 가장 맨 나중에 나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가가 지금 맨 나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고요.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다겠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다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 이 둘 중에서 다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걸 찾으면 이제 2번 하나만 남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연도의 차이들을 전부 다 알고서 내용들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 가장 앞에 있는 것과 가장 뒤에 있는 것. 요것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연도대로 봐도 지금 다라, 나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맨 앞에 들어갈 것과 맨 나중에 들어갈 게 뭔지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요령들을 이제 하나하나 키워 나가시는 거죠. 이 문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관점은 뭐 근대 국가에 대한 개념이나 현대 국가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이념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역할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하였다. 자, 이 야경 국가라는 게 뭐예요? 야경 국가. 밤에 경찰만 잘 서. 이거죠. 밤에 경찰 업무만 잘 서.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대하는 자세가 지극히 소극적이고 적은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2번.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케인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제 대폭 조금 수정이 된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 문제의 개입을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역시도 이제 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좀 구축해주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이 같은 정책으로 정부가 이제 뭐 생산의 문제나 소비의 문제에 개입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라고 보는 2번의 내용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대처리즘, 미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 그 다음에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추진한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1980년대에 등장한 내용인데, 이 1980년대에 이 영국과 미국의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이제 서서히 이제 신자유주의 움직임들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다 맞으니까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텐데 4번 어디가 틀렸는지를 볼게요.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이에크는 어디에서 본 적이 있죠? 그렇지. 국가 기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할 때 이 하이에크가 대표적인 학자로 나왔어요. 어디에 대표로? 반대되는 국가 정책의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제공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등장했는데, 자, 이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자,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노예의 길, 다시 말해서 국가 기획이 모든 백성들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 거다. 국가 기획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이에크는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를 비판한 인물입니다. 정부 실패를 비판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자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국가 기획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부 간의 변천, 그러니까 정부 간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주장한 게 누구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케인즈주의 이 경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작은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 작은 정부를 주장한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의 내용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공익.
행정의 가치 가운데에서 공익,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죠. 이 공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공익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하자. 실체설과 과정설. 자, 실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사익과 구별된 공익이 실체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야? 공익은 공익이고 사익은 사익이야. 사익과 구별이 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실체설의 입장이고, 다음에 이제 과정설의 입장은, 별도의 공익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어떤 사익 간의 조정의 결과. 그러니까 별도의 물리적인 공익은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사익이 모여 있거나 서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뭉쳐진 융합이 된 이 같은 전체의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간주하자? 이걸 공익이라고 간주하자. 공익이라고 하는 별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 과정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볼 때 이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관련된 학자들이 있어요.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이제 플라톤이나 루소와 같은 학자가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그다음에 흄, 홉스 이러한 학자들은 과정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것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4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별도로 존재하는 내용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억은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 니은.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 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을 지금 기억, 니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자, 다원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의 참여,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준다는 거지. 자, 그런데 봐봐. 사익과 구분이 된 공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각기 모양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야, 지킬 건 지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서로의 차이, 이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런 각자가 주장하는 사익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실체설의 개념보다는 과정설의 개념이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설이 아니라 이제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디귿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리을. 플라톤과 루소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아까 주장드렸죠? 플라톤과 루소는 공익의 실체설을 주장했고, 홉스나 휴미 과정설을 주장한 학자들이다. 요걸 이제 생각한다면 리을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익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두시자. 이거는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특징뿐만이 아니라 관련 학자들까지도 전부 다 언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요거 생각을 좀 해두자고요.